세계 민담 이야기 브라질 편. 중남미는 대개 기후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열대지방 또는 아열대지방의 동물인 콘도르나 앵무새, 원숭이, 사자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안데스 산맥은 남미 여러 나라에 걸쳐 있고 남미에서 가장 높고 큰 산맥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화산이나 밀림, 초원, 큰 강 이런 게 자주 등장합니다. 브라질 편. 제목 작은 원숭이. 넓고 넓은 나라인 브라질에는 큰 강이 많습니다. 제일 큰 강은 아마존이고 그 다음은 리오니그로 검은 강인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 이 강의 강물은 마치 석탄처럼 새카맣기 때문입니다. 리오니그로를 따라서 그곳 인디언들이 검은 주둥이라고 부르는 작은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원숭이들의 주둥이는 그 강물처럼 새카맣습니다. 검은 주둥이들은 날카로운 가시투성이인 높고 흔들거리는 야자나무 위에서 살았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참으로 멍청한 녀석들이어서 온몸을 가시에 찔리면서도 그 가시 많은 나무에서만 살았습니다. 이 녀석들은 가시가 살갗을 파고드는데도 서로 엉켜 잠도 거기서 잤습니다. 밤이 되어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살갗을 집어뜯는 듯한 찬바람이 불 때면 어린 검은 주둥이들과 어른 검은 주둥이들은 모두 물에 흠뻑 젖어 떨면서 짹짹거리며 울고불고 했습니다. 리오니그로 주변의 짙은 정글에는 무서운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겁이 나고 배가 고팠어요. 아비 원숭이가 캑캑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내가 집을 한 채 지어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야겠다. 우리는 그 안에다 음식을 준비해두고 식구들이 배가 고플 때면 그것을 먹도록 하겠다. 또 다른 아비 원숭이가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나도 집을 한 채 지어 비바람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들을 지키겠다. 음식도 준비해 둘 테니까 지금처럼 배가 고프진 않겠지. 다른 아비 원숭이들도 똑같은 말을 따라서 했습니다. 어미 원숭이들과 새끼 원숭이들은 그 아비 원숭이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더 이상 비참하게 밤을 지내지는 않겠구나 하고 좋아했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찾아오고 그들은 모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비도 그쳤고 바람은 나뭇잎 뒤로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올라 하늘을 맑게 비추고 대기를 따뜻하게 해줬기 때문에 검은 주둥이들은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 기쁨에 차서 캑캑 시끌시끌 떠들어댔습니다. 그들은 먹을 열매를 찾아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건너뛰고 그네를 타며 옮아가기도 했어요. 먹을 것을 찾으면 그들은 끝없이 높은 목소리로 제잘거립니다. 다른 원숭이들과 야생 앵무새 그리고 작은 인꼬들도 옹알옹알 조잘조잘 모두 떠드는데 합세하는 바람에 리오니그로 정글 주변의 공기는 마치 두꺼운 소리의 정글 같았습니다. 자, 이제 집을 짓자. 당신 어제 우리가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다른 어미 검은 주둥이들과 그 새끼들도 함께 소리쳤습니다. 그래, 집을 짓자. 우리 함께 집을 짓자.
우선 열매를 좀 더 먹은 뒤에 집을 짓도록 하자 하고 어느 아비 검은 주둥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가 밝게 빛나기까지 아침 내내 먹고 또 먹었습니다. 오후가 돼서도 날씨는 밝고 따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먹었어요. 그들은 나뭇가지 사이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제잘거리고 헥헥거리고 하루 종일 먹기만 하면서 드디어 해가 지고 정글숲이 다시 역청으로 검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때까지 그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추위와 비 그리고 공포가 검은 숲 위로 퍼져나갔고 검은 주둥이 원숭이들은 다시 가시투성이 자나리 나무로 서둘러 모여들어 떨며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은 전날 밤 집을 짓자고 하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어요. 우리는 집을 지어야만 해. 달달 떨면서 어미 검은 주둥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추위와 비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집을 지어야만 해. 우리가 먹이를 간수할 집을 지어야만 해. 그러자 역시 추워서 떨고 있던 아비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집을 지어야 해. 우리는 집을 지어야 한다고. 여러분은 검은 주둥이 원숭이가 언제 집을 지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다음날 아침이면 그들은 그 전날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또 되풀이합니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다니면서 제잘거리고 캑캑거리고 먹을 것만 찾아다닙니다. 어미 검은 주둥이가 가끔 아비 검은 주둥이에게 전날 밤에 이야기한 집 짓는 문제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아비 원숭이는 또 우선 좀 더 먹고 집은 나중에 내일 지으면 돼 하고 제잘거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내일 하면서 집 짓는 일을 계속 연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일은 물론 결코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그와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넓은 브라질의 열대 산림지대에서 어느 누가 내일이라고 말하면 인디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웃습니다. 작은 원숭이들이 항상 그렇게 말하지. 영리한 꼬마 거북이. 브라질의 아마존강 주변에 사는 인디언들은 이 이야기를 즐겨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웃습니다. 개미와 짐승들 그리고 나비가 제 세상인 양 설치는 그 끝없이 넓은 정글 속에서 거북이는 제 작은 집안에 앉아서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거북의 피리 소리는 어느새 소리에 못지않게 아름다웠습니다. 핑필루 퐁핑 필롱 퐁핑 필링 푸. 어느 누구나 이 높은 음과 낮은 음 그리고 중간음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것은 참 훌륭한 음악이었습니다. 거북은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 흰 외가리도 해오라기도 뱀들도 역시 이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모두가 좋아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인디언 한 사람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를 들었지만 거북이의 음악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뱃속에서 들리는 쪼르륵 하는 배고픈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저 거북이는 맛있는 음식이 되겠지. 저것을 잡아서 집으로 가져가 요리를 해 먹어야겠다. 거북이의 맛있는 고기가
내 뱃속을 조용하게 진정시켜 줄 거야. 그는 거북이 집 문 앞에 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북아, 야 거북아, 나와서 내가 그렇게 훌륭하게 연주하는 그 피리를 한 번만 보여다오. 거북이의 음악이 뚝 그치면서 거북이의 투덜대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에이, 꿀꿀. 인디언은 한동안 기다렸으나 거북이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다시 한번 말했어요. 나와라 거북아, 나와. 그래야지 내 얼굴도 한번 보고 그 훌륭한 피리도 한번 구경할 수 있지 않겠냐? 자박 자박 자박. 거북이는 집 문 앞으로 걸어오더니 마침내 피리를 들고서 집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이제 그렇게 큰 소리로 고함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으니까. 너가 보고 싶어하는 피리도 여기 있다. 거북은 인디언이 볼 수 있도록 그의 피리를 꺼내 들었으나 인디언은 거북이의 목을 와락 움켜쥔 채 그의 오두막을 향해 숲속을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은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 눈을 감고 피리를 옆구리에 꼭 움켜쥐고 있었어요. 인디언이 자기 오두막에 도착하자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마중 나왔습니다. 여기 거북이 있다 하고 그는 외쳤습니다. 내일 이것을 요리해서 훌륭한 밥상을 차리자. 그는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만든 바구니 통 속에 거북이를 넣고 그 뚜껑을 닫은 뒤 뚜껑 위에다 무거운 통나무 조각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디언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은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났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일렀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밭을 갈고 씨를 뿌리러 가겠다.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돌아와서 거북이를 요리하겠다. 무슨 일 있어도 거북이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그는 나무로 만든 괭이를 어깨에 둘러맨 채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오두막 근처에서 놀면서 새와 원숭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북이는 통 속에서 인디언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거북은 피리를 꺼내 그 달콤한 노래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핑 필로 퐁 핑 필롱 퐁 핑 필링 푸. 음악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그 노래가 좋아졌습니다. 그들은 통으로 달려갔습니다. 거북아, 지금 그 음악은 내가 연주한 것이냐? 그래, 내가 피리를 불었다. 들어보아라. 핑 필로 퐁 핑 필롱 퐁 핑 필링 푸. 아이들이 듣고 있는 동안 거북은 계속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러더니 거북은 피리 불기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나도 피리는 잘 불지만 춤도 그만큼 잘 춘다. 너 정말 춤을 잘 춰? 하고 아이들이 물었어요. 나는 피리 불기와 춤추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한번 구경해 볼래? 그래, 그거 좋을 것 같다. 그거 어렵지 않다. 이 통을 열면 내가 춤과 노래를 동시에 하는 것을 보여주지. 뚜껑을 열고 나를 보아라. 아이들은 통 뚜껑에 통나무 조각을 치웠고 거북은 춤을 추면서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핑 필로 퐁 핑 필롱 퐁 핑 필링 푸. 쿵짝 쿵짝 쿵짝. 그것은 재미있는 구경거리였고 아이들은 마구 웃었습니다.
내가 춤추고 피리 부는 것을 한 번 더 볼래? 그래, 다시 한번 해봐. 하고 아이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줘. 이렇게 좁은 통 속에서는 춤추기가 어려워. 다리가 굳었어. 나를 꺼내서 잠깐 동안만 걸으면서 다리를 풀도록 해줘. 그러면 금방 돌아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테니까. 그래, 너가 그렇게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 부르니까 내가 꺼내줄게. 하고 아이들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돌아와야 한다. 도망가면 안 돼. 금방 돌아올 테니 바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이들은 거북을 통에서 꺼내어 땅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북은 정글숲에 가까이 접근하기까지 엉금엉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거북은 재빨리 고사리와 나뭇잎 그리고 덩굴 밑으로 기어들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북은 계속 기어서 집으로 되돌아와 집 안으로 기어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숲속으로 달려가 거북아, 거북아 하고 소리쳐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샅샅이 찾아도 보았지만 거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몇 번이고 그들은 불러보았지만 새들의 지저귀과 원숭이의 캑캑거리는 소리만이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겁이 났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버지는 거북이를 꺼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 우리를 벌하실 거야. 그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말 한마디 없었어요. 마침내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돌을 한 개 주워다 거북이처럼 색칠을 해서 통 속에 넣어두자. 우리 아버지는 아마 그것을 거북으로 알고 우리에게 크게 화를 안 내실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불 위에다 물을 얹고 물이 김을 내뿜으면 거북이를 집어넣고 삶겠다. 거북이가 잘 삶아지면 그것을 다시 꺼내 그 단단한 껍질을 벗겨낸 다음 부드러운 속살을 먹도록 하자. 아이들은 아무 말도 않고 있었어요. 물은 금방 끓었고 아버지는 그 색칠한 돌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제 질그릇 접시를 가져와라. 그래야 먹을 수 있지. 아이들은 기겁을 했지만 그들이 이제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색칠한 돌을 꺼내 그것을 접시 위로 슬쩍 던졌습니다. 그러자 질그릇 접시는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아이들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이들을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너희들 거북을 놓쳤구나. 네, 하고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거북을 다시 잡아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러니 다시는 거북을 놓치지 않도록 해라. 알았습니다. 하고 아이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정글 속을 걸어가면서 거북아 어디 있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는 거북을 부르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거북은 끝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북은 자기 집 깊숙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만 지쳐서 오두막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거북이는 내일 잡아오겠다 하고 그는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내일이 왔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 잃은 소년. 어느 날 한 소년과 그의 어머니가 그들의 작은 밭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광주리를 나무 그루터기 위에 올려놓고 만디오카, 유카 또는 카사바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알뿌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맛이 좋은 식품입니다. 그 사이에 소녀는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새들을 겨냥해 활을 쏘고 있었어요. 그는 금방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가는 바쿠라우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바쿠라우가 그에게서 좀 떨어진 나뭇가지에 앉은 것을 본 소녀는 활에 화살을 매겨 쏘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를 맞추지 못했고 새는 푸드둥 날아서 다시 다른 가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소녀는 다시 가까이 쫓아가서 새를 겨냥해 보았지만 이번에도 화살은 빗나갔습니다. 새는 점점 더 숲속으로 깊이 날아들어갔고 소년도 계속해서 새를 쫓아가면서 활을 쏘았지만 그때마다 화살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밭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마침내 새는 어디로인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그곳이 어디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로 돌아갈 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머니와 그 밭에서 멀리 떨어져 왔지만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가는 새만 쳐다보고 쫓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길로 왔는지 그것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돌아가야 해 라고 그는 큰 소리로 외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뛰면 뛸수록 길을 더욱 잃어버릴 뿐이었어요. 마침내 그는 어느 넓은 냇물가로 나왔습니다. 우리 집 부근에는 이런 냇물이 없었어. 나는 이런 냇물을 본 적이 없어. 우리 집은 다른 쪽에 있는 것이 틀림없어. 이게 모두 그 바쿠라우 때문이야. 그는 냇물뚝을 따라 계속 걸었지만 냇물을 건널 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통나무도 얕은 여울도 바위도 없었습니다. 그는 피곤해졌고 날도 저물었기 때문에 누워서 그만 잠이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에도 그는 냇뚝을 따라 냇물을 건널 만한 곳을 다시 찾아다녔지만 물을 건널 곳은 역시 없었습니다. 그는 야생나무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길을 찾으려고 하루 종일 무척 애를 썼지만 역시 허사였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와 그는 잠이 들었어요. 그 이튿날도 역시 길을 찾았으나 결과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었고 그는 이제 매우 지쳐서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딱따구리가 나무를 소리내어 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딱따구리처럼 날 수 있다면 저 냇물을 쉽게 건너 저쪽 뚝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딱따구리는 여전히 나무를 쪼고 있었습니다. 저 딱따구리가 사람처럼 크기만 해도 그에게 부탁해서 나를 저쪽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할 텐데
하고 소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딱따구리가 그의 앞으로 날아와 내려앉더니 지금 뭐라고 했지? 하고 물었습니다. 너가 사람만큼 몸집이 크면 나를 저쪽까지 건네주도록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지금 길을 잃었어. 좋아 하고 딱따구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딱따구리의 몸집이 점점 크게 불어나더니 거인처럼 부풀었습니다. 내 등에 타라. 그럼 내가 냇물 건너까지 데려다 줄게. 소년이 새 등에 타자 새는 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딱따구리가 날아가는 방식을 아시죠? 그들은 땅을 스치듯 날다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이 새도 그렇게 날았기 때문에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날 내려줘! 하고 그는 외쳤습니다. 이제 날아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싶지 않아. 그러자 그 새는 소년을 아까 바로 그 자리에 내려놓고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는 흘러내리는 냇물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악어 한 마리가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철썩하고 꼬리를 한번 쳤습니다. 저 악어가 이 냇물을 건너게 해줄 수도 있을 텐데 하고 소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악어는 그에게로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너 왜 그러냐? 나는 저 냇물을 건너고 싶어. 길을 잃었거든. 아무래도 우리 집은 저 건너편 쪽에 있는 것 같아. 이리 와서 내 등에 타라. 내가 건네줄게. 소녀는 그래서 악어 등에 탔고 악어는 냇물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냇물 한가운데에 이르자 악어가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내 욕을 했지? 지금 한번 해봐. 소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가는 악어가 자기를 잡아먹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악어는 계속 헤엄을 쳐서 저쪽 물가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겁이 났기 때문에 악어 등에서 뛰어내려 물가로 첨벙첨벙 뛰어가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악어는 소년의 뒤를 쫓아갔으나 소년은 이미 저만큼 앞에 가 있었어요. 소년은 외가리 한 마리가 고기를 찾으면서 서 있는 갯벌에 이르렀습니다. 넌 왜 그렇게 뛰어가지? 하고 외가리가 물었습니다. 악어로부터 도망가는 길이야. 악어는 나를 먹으려고 해. 바로 내 뒤를 쫓아오고 있어. 내 멀떡우니로 뛰어들어가. 내가 거기에 감춰줄게. 하더니 외가리는 잡은 고기를 넣어두는 멀떡우니에서 고기 4마리를 뱉어낸 후 소년을 그 속에 집어넣고 다시 소년의 몸 위에 고개를 올려 소년을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악어가 뒤쫓아 달려왔습니다. 이쪽으로 도망가는 소년을 보지 못했느냐? 라고 악어는 외가리에게 물었어요. 아니, 못 보았는데. 아니야, 넌 보았어. 그 아이의 발자국이 여기 있어. 너가 그 아이를 삼켜버린 거야. 내 멀떡우니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디 좀 보자. 내 멀떡이니 속에는 물고기밖에 없어. 외가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주둥이를 열어 물고기 4마리를 뱉어냈습니다. 물고기를 본 악어는 만족해서 그냥 냇물로 돌아갔습니다.
악어가 돌아가자 외가리는 소년을 다시 나오도록 했습니다. 소년은 외가리에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넓은 길로 나왔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우리 마을로 가는 길이야 하고 소년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멧돼지 인간들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소년은 자꾸 걸어서 멧돼지 가족이 사는 어느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이 멧돼지 가죽을 벗어 던져버리자 틀림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넌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리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고 멧돼지 인간이 물었습니다. 나는 집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난 길을 잃었는데 강둑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가 너의 집과 가족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와 함께 지내지 않겠냐? 나는 돌아다니기에 지쳤고 또 우리 집을 찾을 것 같지도 않으니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여기 멧돼지 가죽이 있다. 멧돼지 인간 추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걸 써라. 그럼 너도 멧돼지가 된다. 너도 우리와 함께 사냥을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소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멧돼지 가죽을 뒤집어 쓰고 멧돼지 인간들과 함께 사냥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생활을 좋아했고 그래서 거기서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멧돼지 인간들은 그들이 감자나 매니옥을 구할 수 있는 밭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광주리를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곧 좋은 밭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이 아랫부리를 캐기 시작했지만 소년은 그 근방을 돌아다보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어쩐지 그는 이 장소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 나무 그루터기를 발견한 그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 그루터기는 내가 그 바크라우를 쫓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던 그날 어머니가 강주리를 놓아두었던 그 그루터기야. 그는 멧돼지 가죽을 벗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강주리를 채우기에 너무 바빴고 곧 떠날 차비를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곧 되돌아 떠났고 아무도 그 소년이 그들과 떨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요. 그는 이내 그의 어머니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광주리를 그루터기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고서 그는 나무 뒤에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금방 알아보았어요. 그녀는 기뻐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더니 아들을 껴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머니 나를 껴안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내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지 않겠냐? 배가 많이 고플 텐데 하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가세요. 나도 따라서 가겠어요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앞서가고 그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를 반겼습니다. 그들은 그를 만나서 기뻤고 그는 그들을 만나서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모든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어요. 그는 혼자 떨어져서 구석에서 잠을 잤고 그가 겪은 모험담을 얘기했으며 멧돼지 인간들에게서 배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그들의 살아가는 방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를 통해 그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